우리가 계엄령이 선포됐다가 철회가 되고 나서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데 역시나 자본은 알트코인에서 훨씬 더 많이 펌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직까지 고래들을 비롯해서 이 세력들이 알트코인에서 돈을 갖다 더 벌어야 된다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1위가 비트코인, 2위 이더리움, 3위가 리플이라고 하는 이 삼강 구도를 단기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래서 리플이라고 하는 코인이 그럼 왜 오르는가? 네, 신사임당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네, 저는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라고 하는 이 암호화폐 전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종환 작가입니다.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매일 아침마다 좀 빠르게 시황을 전해드리면서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하루 사이에 있었는지를 매일 아침마다 전해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도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우리가 투자해서 어떤 포인트들을 주목하셔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도 다양하게 전하고 있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이 신사임당 구독자님들은 한번 찾아와 주시면은 암호화폐 투자에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비트코인이 그동안에 굉장히 가격 상승을 잘했습니다. 그동안에 알트코인들이 지지부진한 사이에 비트코인이 굉장히 높게 상승을 하다가 지금은 잠시 좀 주춤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우리가 시장에서는 이런 현상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키맞추기라고 부릅니다. 이 키맞추기라고 하는 것은 이름 그대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키를 맞춘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너무 급격하게 달려갔기 때문에 그 사이에 좀 계속해서 도태되어 있던 알트코인들이 전체적으로 비트코인 대비로 이 시가총액을 맞추면서 서로 지그재그하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는데, 지금이 딱 그런 기점이고, 이렇게 키높이 맞추기가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시기가 일반적으로는 대세 상승장으로 더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서로 간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지그재그 상승을 하게 될 텐데, 비트코인도 계속해서 가겠지만 비트코인 대비로 알트코인이 더 뛰어난 퍼포먼스를 내면서 계속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투자자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비트코인이 지금 안 가니까 이제 비트코인은 멈추고 알트코인만 기차를 타고 달려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장을 저는 어떤 지하철역이나 기차역에 좀 비유를 하는데요. 지금 어떤 하나의 기차들이 또 알트코인의 기차가 떠났다고 하면은 이제 대기하고 있던 비트코인이 다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다시 일정 부분 이 알트코인의 자본들을 비트코인이 흡수하면서 상승을 하면은 그 사이에는 또 알트코인이 일정 부분 조정을 받고, 그러다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가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비트코인을 팔고 뭐 알트코인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좀 덜어 계시는데, 그런 전략보다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비트코인에 대해서 차분하게 지켜보시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시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지 1년 가까이 되었는데 기관 자금 유입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수요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정말 역사적 최고점, 역사상 최고 유입량들도 기록을 하면서 계속해서 신기록들도 경신을 했고요. 그리고 13F 보고서라고 해서 SEC에서 발표하는 보고서에서도 정말 많은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 증거를 한번 볼 수 있는 게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올해 1월 달, 아직까지 1년도 안 됐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 지가 고작 11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사이에 비트코인 현물 ETF에 어느 정도 자본이 들어왔느냐 하면은 블랙록의 IBIT에만 50만 BTC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 합치니까 거의 100만 개가 넘는 110만 개 육박하는 비트코인을 가지게 된 겁니다. 지금 전체가 2100만 개 유통량이라고 봤을 때 엄청난 물량들을 이미 블랙록이 가지고 갔다는 거죠. 그리고 사토시라고 하는 이 사토시 지갑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이 대략적으로 110만 개 정도 되는데, 지금 이 블랙록을 필두로 한 현물 ETF가 거의 이제 동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측의 차트를 보시면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순위는 바뀌게 될 것이고, 전체적으로 미국의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 흐름들을 주도하게 될 텐데, 비트코인 현물 ETF를 누가 매집을 하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시면은 바로 미국의 기관들입니다. 개인들은 예전처럼 그냥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소량으로 매집을 할 수 있지만, 기관들은 커스터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이나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 때문에 이 현물 ETF를 조금 더 이 거래소에
이 어떻게 보면은 증권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이 물량들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흐름들을 살펴봤을 때 향후에는 국부 펀드라든지 연기금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금융기관들이 이 시장에 들어올 것이고, 뿐만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밝혀지고 있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비투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는데, 그런 흐름들이 앞으로는 더 가팔라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비트코인에 그 어떤 자산보다도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가격 흐름에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네, 지금 비트코인이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아마 투자자분들이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매집 물량들이 적으신 분들이 언제 들어가야 되나요? 이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고민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셨는데 가격이 갑자기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언제 매도해야 될까요? 이 부분들이 가장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관점을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자, 우선 매도의 관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뒤에서 이 월별 수익률표를 좀 보여드릴 텐데, 전체적으로 모든 자산들,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모든 자산들이 12월에는 강세를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 대선이 있었던 해에는 11월, 10월, 11월, 12월이 모두 다 강세로 마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흐름들이 사이클의 동일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체적인 시장의 상황들도 이 비트코인의 상승에 우호적인 어떤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죠. 전체적으로 거시경제 상황들도 금리를 12월에는 한 번 더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이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들을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감도 높고, 그리고 규제에 대한 어떤 변화들도 다가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얘기를 하려다가 조금 길어졌지만, 지금은 매도 시기로 잡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 1월과 3월 이런 정도까지 시장의 상황들을 보시면서 매도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이 좋고요. 매집 같은 경우는 사실 세 가지 투자 전략을 보통 가져가는데, 첫 번째 바이더딥 구간, 즉 저가 매수 구간은 이미 지나간 지가 좀 꽤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계엄령이 발표됐던 그 당시에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는데, 그런 구간들 8천만 원까지 떨어졌다, 9천만 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그때는 결정적인 바이더딥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시드들을 최대한 유의미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시점은 그렇게 가기에는 조금 제한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머지 투자 전략의 관점을 가져가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하고 있는 DCA 전략을 가져갔을 때는 지금도 꾸준히 투자하시기에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해서 모아 나가셔가지고 조정이 오는 구간들에서도 계속해서 꾸준히 모아 나가셔서 이번 대세 상승장까지 함께 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전략들을 가져가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매매 타이밍을 정하는 기준 또는 참고해야 할 지표는 무엇인가요? 네, 일반적으로 매매 타이밍을 잡을 때는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사이클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클의 어떤 관점에서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이 12월 달에 매도를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매집의 스탠스를 가시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이클의 관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과거 2차, 3차, 1차 너무 오래됐으니까 2차, 3차 대세 상승장 사이클의 흐름들에 따라서 전체적인 어떤 투자의 긴 관점을 먼저 가져가시고요. 두 번째로 가까운 시간 내에 만약에 단기적으로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실 거냐, 그 부분은 온체인 지표를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온체인 지표를 제가 두 가지 정도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보여드리는 게 SOPR 지표입니다. 그 중에서도 단기 보유자들의 SOPR 지표인데요. 이 단기 보유자들이 지금 손실 구간에 있는지 수익 구간에 있는지 이 부분들을 점검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지표가 1보다 더 아래로 내려갔다라고 하면은 그때가 매집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8월 달 한번 보시면은 이 8월 달 요 부분에서 만약에 물량을 매집하셨으면 SOPR이 굉장히 아래로 많이 내려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매집을 하셨으면은 가장 좋은 매집 구간에 가져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블랙 먼데이였죠. 그 당시에 굉장히 거시경제적으로도 실업률이랑 비농업 고용지수가 안 좋게 나왔었고,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구간들에서 SOPR 지표를 확인하셔서 단기적으로 들어가는 타점을 잡아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3월 같은 경우 한번 보시면 굉장히 높게 솟아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구간들은 이제 고평가된 구간인 거죠. 그래서 이때는 매집보다는 매도의 관점을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MVRV 비율이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가장 유명한 지표인데 이 지표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비율이 2.57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야 될 사이클 남은 구간들이 많이 있는데 이 MVRV 비율을 갖다가 좀 짧게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특정한 유료 사이트들을 좀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짧게 봤을 때 구간들이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갖다가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궁금하시면은 제 채널에 오시면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는데 그런 어떤 포인트들을 가지고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들을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거는 공포 및 탐욕 지수입니다. 이 인간 지표라고 하죠. 휴먼 인덱스라고 하는 게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가장 잘 적용이 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전부 다 간다 그러면은 어김없이 하락합니다. 그 사람들이 끝났다 그러면 어김없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과열됐는지, 얼마나 냉각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은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 관련 호재 혹은 악재,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비트코인 관련해서 일단 호재 소식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차차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이벤트들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에도 좋은 흐름들을 가지고 가는 그런 이벤트들이 있는데 악재 소식으로는 이번 12월 달에는 금리 발표를 가장 주목하셔야 됩니다. 미국의 금리 발표도 중요한데 이번에는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일본의 금리 발표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일본이 계속해서 요즘에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일본이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던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는 인플레이션으로 전환을 해서 계속해서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일본이 저금리를 이제는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과거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하는 문제들을 다시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저가의 이 저렴한 이 엔화를 통해서 이 달러 상품들을 갖다 매집하는 그런 전략들을 의미하는데 만약에 이 엔화가 가치가 높아져 버리면은 오히려 달러 자산을 팔고 엔화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들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하고 있고, 네, 그러면 이번에는 호재 소식을 한번 살펴보면은 12월 달에는 전체적으로 이 비트코인을 갖다가 특정 기업들이 더 보유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관심이 많이 되고 있는데 특히 12월 10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비트코인을 갖다가 자산으로서 보유할 것인지에 대한 이 주주총회 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비트코인을 매집하겠다 이렇게 됐을 때는 시장에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큰 악재로는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부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거를 닫는다라고 하는 것이 애초부터 기대됐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루어졌을 때는 굉장한 이벤트가 되겠지만 안 되었을 때는 약간의 실망 매물이 나오더라도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견고하게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악재라고 보기에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우리가 시장에서 또 하나 커뮤니티에서 회자되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M2 글로벌 통화라고 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의미하는 광의 통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의 통화가 계속해서 늘어날 때 비트코인도 계속해서 가치가 상승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유동성 자산이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많이 풀릴 때 더 많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M2 글로벌 통화가 최근에 좀 주춤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흐름들이 70일을 간격을 두고서 비트코인에 적용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M2 통화의 하락이 비트코인에 영향을 미치게 됐을 때 70일을 갖다가 한번 산술적으로 한번 해보면은 그 구간도 12월 달에 도래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은 연말까지 비트코인 가격 흐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10만 달러를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소망과 또 기대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10만 달러 간다, 12만 달러 간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가격 구간이 워낙 가깝기 때문에 지금 알트코인에서 약간만 또 힘을 빼고 비트코인으로 향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10만 달러라는 거는 비트코인의 아예 자릿수가 바뀌어버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뭔가 그 구간을 넘어섰을 때는 또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심리적인 어떤 기전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구간들 대비로 했을 때는 조금 더 필사적으로 이 매도세들이 막아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0만 달러를 돌파하게 되고 이후에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을 하게 됐을 때는 비트코인이 더 가파르게 또 당분간은 상승 추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알트코인 상황은 어떤가요?
네,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알트코인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계엄령이 선포됐다가 철회가 되고 나서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데 역시나 자본은 알트코인에서 훨씬 더 많이 펌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직까지 고래들을 비롯해서 이 세력들이 알트코인에서 돈을 갖다 더 벌어야 된다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아직까지는 알트코인이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트코인이 어느 정도로 펌핑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이 표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라고 하는 표인데요. 지금 현재 86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 즉 11월 달 초중순까지만 해도 전체적으로 25 부근에서 머물렀는데 지금 86까지 순식간에 몇 주 사이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만큼 알트코인 시즌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훨씬 더 뜨겁게 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이 수치가 기록이 됐던 것은 2024년 3월에 대략적으로 84 정도를 찍고 내려왔었는데, 그때보다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3월에 전고점을 찍었던 그 당시보다도 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완연하게 단기적으로는 알트코인 시즌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55% 초반대까지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이 흐름들이 다시 반전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제 돌아와야 됩니다. 비트코인이 힘을 내야 되는데, 이 흐름들이 어느 기점에서 또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게 될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알트코인 트렌드를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지금 알트코인 트렌드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아마 지금 오랫동안 이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알트코인에 투자해 오신 분들은 약간은 좀 황당한 기분들도 느끼실 정도로 특이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지금 표 한번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된 표가 지금 페이먼트에 활용되는 코인들의 상승률입니다. 지금 노란색이 비트코인 대비로 급등하는 움직임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에 기반을 둔 오래된, 그리고 결제에 활용할 수 있는 코인들이 갑자기 급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특징은 그동안에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코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가령 예를 들어 보면은 알고랜드라든지 최근에는 이오스 같은 프로젝트들도 뜨고 있고, 아이오타 뭐 이런 프로젝트들, 상당히 우리가 좀 잊혀졌던 이름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뭔가 큰 흐름의 어떠한 이유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내러티브 변화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시장의 상황들을 계속해서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트렌드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기준에서의 이 내러티브 트렌드는 결제 암호화폐, 오래된 결제 암호화폐라면은 향후의 흐름들이 어디로 이어지게 될지, 그 부분들을 지금부터는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최근 리플 상승세가 굉장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요 결제 부분에서 XRP가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XRP가 어떻게 보면 가장 대장주로서 가장 지금 아주 눈에 띄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시가총액 3위에 진입을 했습니다. 솔라나도 제쳤고 테더까지 제치면서 1위가 비트코인, 2위 이더리움, 3위가 리플이라고 하는 이 삼강 구도를 단기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래서 리플이라고 하는 코인이 그럼 왜 오르는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크게 단기적인 이유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단기적인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ISO 20022 규정을 준수한다라는 이유입니다. 근데 어떤 의미인지 조금 이해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요걸 뒤에서 약간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규정 자체가 스위프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전통 금융의 어떤 규정들을 잘 지키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 요게 지금 과연 믿을 만한 내러티브인지 이것들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있습니다. 지금 12월 4일부로 해서 이 리플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는데, 이 이슈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리플이 과거에는 이 결제 및 거래 중에서도 국제 송금에서 활용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리플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냥 아주 무의식적으로 국제 송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체질을 바꿔가지고 XRP 레저라고 해서 메인넷 쪽으로 더 많이 사업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게 되는데, 이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이 과연 USDT나 USDC처럼 뭔가 좋은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됐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XRP와 어떤 연결고리를 가져가는지, 즉 XRP의 유동성을 늘리는데 어떤 효과를 낼지, 이런 것들도 시장에 많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트럼프가 되고 나서 뭔가 다 일어난 변화들입니다. 아마도 이
해리스가 됐다면 이런 변화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트럼프가 되면서 전체적인 암호화폐 관련된 규제와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우호적인 방향성 이런 것들이 시장과 산업을 완전히 바꿔내고 있는데 이 백악관에서 암호화폐 이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지도 책임자로서 이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라고 하는 이 국내에서는 빵형이라고 불리는데 빵형이 임명될 수 있다라고 하는 루머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루머들을 아주 공신력 있는 매체에서 다루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많이 높아져 있죠.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 단기적인 변화들일 겁니다. 단기적으로 크게 영향을 주는데 장기적으로 더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SEC가 이제 게리 겐슬러가 경질이 됐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제 합의를 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만약에 소송에서 합의를 하게 되면은 XRP의 사업이 미국에서도 날개를 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싱가포르나 아니면 두바이 같은 아시아권에서 리플이 거의 대부분의 매출을 내고 있었는데 이제 이 규제가 명확해졌을 때는 미국에서 더 사업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사업 규모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근본적인 상승 요인들이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솔라나와 더불어서 XRP가 가장 많이 지금 ETF가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XRP ETF가 발행이 됐을 때 또 많은 수요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서 많은 합격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XRP는 호재들은 좀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호재들이 단기성 호재들도 있지만 장기성 호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토큰의 가격을 차치하고서라도 지금부터는 좀 주목해 볼 만한 프로젝트가 완연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시장에서 우리가 리또속이라고 부르죠. 리플의 또소 같다라고 하는데 그 오명을 이제는 좀 벗을 수 있는 타이밍들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리플에 대한 판단들은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좀 신중하게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ISO 20022라고 하는 이 규정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최근에 가격이 많이 상승한 코인이 XRP와 카르다노 그리고 퀀트, 알고랜드, 스텔라, 헤데라, 아이오타 이런 프로젝트들이었는데 이 프로젝트들이 다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즉 미국의 어떤 금융규제, 국제금융규정을 갖다 잘 준수하면서 스위프트가 준수하고 있는 이 규정을 잘 지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갖다가 전통금융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어떤 전체적인 결제 및 거래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내러티브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내러티브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암호화폐는 이 규정에 준수하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많이 간 것이다라는 해석들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좀 유의미하게 보셔야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결국은 전통금융과 이 암호화폐를 중심으로 한 혁신금융이 계속해서 결합하면서 시너지를 낸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산업들, 즉 디파이라든지 RWA 이런 것들의 어떤 지속적인 성장 고리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해보시면은 이 루머들을 그냥 이것들은 루머라고 볼 수 있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뭔가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리플 상승세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네, 앞서 보여드렸던 이 장기적인 어떤 지표들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런 흐름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트럼프가 당선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규제가 명확해지게 됐을 때는 이 리플의 어떤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동력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 거기다가 리플이 2021년 정고점을 아주 힘차게 돌파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18년의 정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만약에 그 구간들까지 돌파하게 됐을 때는 추세가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제가 또 뒤에서 이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리플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관들에서 보고 있는 가격 전망도 생각보다 좀 높은 수준을 많이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투자에 대한 판단들은 투자자분들이 스스로 하셔야 되지만 어쨌든 기관들의 객관적인 보고서에서 어떤 모델을 돌렸을 때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소개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리플 투자할 때 주목해야 할 지표를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지금 보시면은 샤프 비율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알프렉탈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보고서 자료를 제가 조금 참고를 해봤습니다. 이 샤프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위험 대비로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지표로서 활용이 되는데 이 지표가 굉장히 많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시장이 과열되는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2014년과 2018년 한번 보시면은 노란색 선으로 쭉 그어져 있는 것들 볼 수 있는데 이때가 바로 중요한 구간들을 터치했을 텐데 바로
요 아래로 내려가는 점선 보이시죠? 중앙색 점선 부분에서 느낌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 부분까지 이제 터치를 하게 됐을 때는 어떤 과열된 시그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리플이 단기적으로 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단기적인 시그널로는 조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에서 이 시장의 어떤 과열 단계들을 5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지표 중에서 NUPL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순미실현 손익이라고 우리말로는 부르고 있는 지표인데요. 이 지표도 한번 보시면은 오른쪽 끝쪽에 한번 보시면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대략 0.63 정도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 고점이 즉 과열되는 구간으로 가는 고점이 대략적으로 0.75 정도입니다. 그래서 0.7에서 0.75 정도면은 과열 구간에 진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그 구간에 상당히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과열 구간으로 진입한 것이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여기서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평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 모델링을 돌려가지고 2017년에서 18년 모델들을 가지고서 대비를 해봤을 때 만약에 2017년에서 18년 정도의 어떤 추세들, 즉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리플의 가격을 꺾기 전 그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판단을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목표 가격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10 이상을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모델링한 결과들이 뭐 100% 맞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결과이고 참고해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우리가 과거와 같은 추세들을 보여준다라는 가정하에서 즉 이번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이 열심히 달려가고 그에 못지않게 XRP가 열심히 달려갔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들을 가정했을 때는 $10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2년 주기의 어떤 이평선의 멀티플라이어 지표를 한번 살펴봤을 때 지금 노란색 선에 맞닿아 있는데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저항 구간이었습니다. 과거 구간에서.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을 상방 돌파하고 올라갔을 때는 더 가파르게 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빨간색 구간대까지 도달하게 됐다.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10라고 하는 구간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단기적으로는 이 리플이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 있더라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갈 수 있는 여력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혹은 일론 머스크 수의 알트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수의 알트코인은 기본적으로 미국에 기반을 둔 암호화폐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보시면은 이 표에서 실제 이용자 없는 좀비 암호화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6월 달 정도, 5월에서 6월 정도 기사입니다. 얼마 안 된 기사죠.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포브스가 작성한 기사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코인이 XRP와 아이고랜드, 스텔라 루멘 같이 최근에 급등한 코인들이 다 들어갑니다. 즉 실제 이용자가 많지 않아 가지고 이오스라든지 아이고랜드는 테더에서 본인들의 서비스를 취소하기도 하는 그런 정도로 많이 좀 열악한 상태가 됐었는데 이거를 한 번에 다 반등을 시켜내는 것들을 살펴보면은 지금 미국 중심으로 한 어떤 내러티브들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급등한 코인들이 조정을 받더라도 이번 대세 상승장 남은 기간 동안에도 꾸준히 회자될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코인들, 즉 펀더멘탈도 받쳐주면서 뭔가 내러티브가 가장 강한 코인들을 선택을 해보자면은 기본적으로는 XRP와 도지코인 그리고 카르다노 이 정도를 꼽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보면은 기본적으로 XRP는 앞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XRP는 뭔가 전체적으로 우호적인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성 부서에 수장이 되면서 부서의 이름을 도지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반등을 했는데 지금 약간 주춤하는 분위기인데 도지코인도 지금 ETF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들이 또 늘어날 수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트럼프가 임기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 코인이 또 얼마나 더 올라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고민을 하시면서 좋은 구간들에 약간씩 모아나가는 전략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카르다노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찰스 호스킨슨이라고 하는 창립자가 지금 이 리플과 이 도지코인의 이 두 지도자들과 굉장히 많은 어떤 교류를 쌓으면서 정치권에서도 상당한 입김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카르다노도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뭔가 어떤 성과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코인을 투자할 때 두 가지 관점을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바로 펀더멘탈과 내러티브입니다.
근데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결과값들이 제대로 나오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치로서 증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즉 수치로서 증명이 된다는 것은 좀비 암호화폐가 아니라 뭔가 성과를 갖다 아주 혁혁하게 내고 있는 코인 체인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언급드린 이 코인들은 뭔가 그런 펀더멘탈은 아직까지는 약합니다. 이제 뭔가 태동하는 분위기이고, 리플 같은 경우도 XRP 레저가 지금 이제 태동을 하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막 출시하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인들은 내러티브가 더 중심이 된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펀더멘탈 코인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잘 세워 나가셔야 된다는 것들을 당부드립니다. 다만 그럼에도 트럼프가 당선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러티브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것들을 주목하시면서 시장의 대응 전략 세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더리움은 현재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네, 우선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이어갔는데, 자, 거기는 조금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더리움이 위험하다, 이런 글들이 커뮤니티에 좀 많이 돌았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이제 이더리움이 옛날 같았으면은, 이더리움은 언젠가는 가, 이런 이야기들이 주를 이뤘는데, 최근에는 좀 전문가 집단에서도 이더리움의 펀더멘탈이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 레이어 2와의 어떤 관계성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레이어 2가 생기고 나서 오히려 레이어 2를 갖다가 더 많이 고도화하는 이 덴쿤 업그레이드가 시작된 이후로 오히려 더 가파르게 계속해서 내려앉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뭔가 어떤 구조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우려감들은 일정 부분 사실이 맞습니다. 뭔가 수수료의 어떤 전체적인 트랜잭션이 너무 레이어 2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 수혜 효과들이 이더리움으로 넘어오지 않고 서로 간의 어떤 교류들이 많이 활발하게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문제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펀더멘털이 좀 문제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알트코인 대세장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어떤 알트코인의 대세 상승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면은 반드시 이더리움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이 움직여줘야지 이 자본들이 이제 디파이부터 해서 NFT든 뭐 굉장히 다양한 이 생태계로 흘러 들어가면서 다른 메인넷으로도 갈 수 있는데, 지금 자본 자체가 뭔가 XRP, 도지코인 이런 데 갇히다 보니까 이런 프로젝트들은 기본적으로 메인넷이 있다고 해도 뭔가 활발하게 생태계를 만들어낸 어떤 생태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반드시 이더리움은 가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더리움이 부활할 수 있는 어떤 계기로서 하나의 최근 사건이 있었는데, 토네이도 캐시라고 하는 이 탈중앙화 믹싱이 있습니다. 이 믹싱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거래 내역들을 갖다가 믹싱을 해가지고 거래 내역을 갖다 추적하기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기술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탈중앙화 믹싱 프로토콜이 이 익명성 코인이죠. 이 프라이버시 코인에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재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는데, 미국의 법원에서 이것은 위헌이다라고 해가지고 탈중앙화 이 믹싱 서비스, 이 프로토콜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는 탈중앙화 프로토콜에 대해서 어떤 도구에 대한 문제들을 삼지 않을 수 있는 분위기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규제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해결될 수 있는 어떤 터전들이 마련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이것들이 계기로 해서 이더리움이 성장을 하면서 이더리움 기반의 디파이 서비스들이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더리움과 이 비트코인의 비율을 살펴봐도 최근에 이제 11월 들어가지고는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이 좋은 움직임들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생태계 프로젝트를 한번 살펴보면은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최근에 리플을 비롯해서 특정 프로젝트들이 너무 가격이 빠르게 급등하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이 돼 있지만, 이런 프로젝트들도 다들 수백 퍼센트 가까이 꾸준히 상승 추세를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솔라나가 시가총액에서 리플에 밀린 상황입니다. 솔라나의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리가 시장에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제가 1부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기차의 비유를 드렸었습니다. 결국은 순서가 되면 출발한다는 건데, 지금까지 솔라나의 흐름이 어땠는지 생각해 보면은 가장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리플이 6년 동안 요지부동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었는데,
이 6년의 흐름들 이전에 솔라나는 훨씬 더 활발하게 10배, 20배까지도 올라가고 그 이상으로도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순환매의 개념이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시장에서 많은 포모들을 느끼게 되실 텐데 아마 이런 포모들을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코인은 왜 안 가는 걸까?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키 맞추기를 하면서 하나씩 가게 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렇게 키 맞추기를 하면서 순환매를 하면서 다 같이 올라가는 것 같지만 모든 코인들의 종착역 자체는 또 차이가 납니다. 즉 솔라나 같이 펀더멘털이 좋은 프로젝트들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러티브성 코인들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상승을 하고 나면은 그 흐름들을, 즉 내러티브가 소진이 됐을 때 이 내러티브가 펀더멘털로 전환하지 못하면은 다시 하락 추세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투자의 관점에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는 결국은 이 프로젝트가 펀더멘털이 잘 유지가 되고 펀더멘털이 얼마나 강한지를 봐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더리움과 솔라나는 모든 레이어 1 그리고 모든 알트코인들 중에서 가장 펀더멘털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 이 두 개 코인은 계속해서 기다리다가 보면은 또 순서가 되면 올라가게 되고 그때 따라 올라갈 때를 대비해서 솔라나 생태계 코인들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솔라나가 올라갈 때 솔라나 생태계 코인들의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더 크게 급등의 움직임들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한번 잘 구성해 보시면은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더리움과 솔라나의 펀더멘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그리고 호재는 없는 걸까요? 네, 펀더멘탈과 호재를 같이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의 호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이더리움 생태계 그리고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거래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데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더리움의 거래 수수료 수익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리서치 업체에서 직접 집계한 부분들이고요.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더리움의 펀더멘탈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거기다가 최근에 이더리움 현물 ETF의 유입 흐름들이 상당히 가팔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날에는 비트코인보다도 더 많은 물량들이 유입이 되기도 했는데 지금 곧 스테이킹이 허용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스테이킹이 허용되면은 수익률이 최대 5%까지도 더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기관의 수요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더리움에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좋은 호재 소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지금 현물 ETF를 그레이스케일에서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까지 신청을 했는데 그레이스케일에서 세 번째 주자로 솔라나를 선택을 한 겁니다. 만약에 솔라나가 현물 ETF 신청이 확정이 됐을 때 그 호재 소식에 의한 상승이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발행이 되고 나서는 솔라나에 많은 자금들이 또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다 호재 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뭔가 잠시 쉬고 있는 분위기이고 물론 솔라나는 쉬고 있다고 하기에도 좀 그런 게 그동안에 너무 가파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정고점을 갖다 돌파했다 떨어졌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 되지만 이후에 더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는 동력들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렉트 캐피탈이라고 하는 또 분석가의 의견을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 지금 중요한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과거 사이클 대비로 봤을 때는 급격한 상승의 랠리들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 펌프닷펀이라고 해서 민코인을 발행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닷펀에서 어느 정도 거래량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거래량들이 지금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최근에는 이 소각된 이 솔라나의 양이 390만 개 이상이 소각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 늘 인플레이션 자산이었던 솔라나가 디플레이션적인 자산으로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상에서 두 가지 프로젝트는 펀더멘탈과 호재를 동시에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트코인 중 펀더멘탈이 가장 좋은 이더리움과 솔라나의 상승세가 다른 알트코인보다 약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를 뭐로 보시나요? 네, 그 이유는 우리가 3부에서 말씀드렸던 그 이유입니다. 지금은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이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 새로운 내러티브가 형성이 된 겁니다. 즉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트럼프 당선에 따른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오래된 알트코인들 중에서 전통금융과 결합을 했을 때 결제 및 거래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이런 코인들 그리고 규제가 해결됐을 때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사업들이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코인들 그리고 일론 머스크와 관계가 있는 코인들 그리고 관계자들과 또 관계가 있는 코인들 이런 것들이 내러티브로 묶이면서 뭔가 초반에
그동안에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가지고 가는데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다시 조정을 받고 이어지기를 반복하게 될 텐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러티브성 코인들에 대한 부분들은 일정 부분 또 포트를 가져가시되 또 중심에 두고 가야 되는 것들은 펀더멘탈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러티브가 다 소진이 되고 이 고래들이 이제 어느 정도 먹을 만큼 먹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어느 순간 또 방향키를 또 바꿔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도 다 염두에 두시면서 전체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과 솔라나는 거듭 강조를 드리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대세 상승장의 극초입이고 출발 준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출발하게 되면은 다른 코인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급등하는 움직임들을 또 이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작가님의 저서 슈퍼코인 투자지도에서 최적의 알트코인 투자 시점을 소개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 소개 부탁드리며 지금도 그 방법이 유효한가요? 네, 지금 한번 그림 한번 살펴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이 어딘지를 갖다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이 된다는 것은 비트코인 대비로 알트코인의 점유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비트코인의 점유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첫 번째 조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무너져야 됩니다. 내려가는데 그 상황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같이 내려가면 안 됩니다. 가격은 적어도 횡보를 하거나 그리고 상승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조건에서 현재 시점에서는 하락하면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트코인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바로 윗줄 한번 살펴보시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데 비트코인이 더 가격을 상승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알트코인은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를 바로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이 구간에 거의 임박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과거 사이클 한번 살펴보시면은 2020년이나 2016년으로 차트를 되돌아가 보시면은 12월 달에는 뭔가 지그재그 하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움직임을 반복을 하다가 결국은 궁극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면서 알트코인 대세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다음에 1월에서 3월 정도 사이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무너지는 어떤 조짐들이 과거 대비로는 훨씬 더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템포들을 조금 더 빠르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비트코인이 또 도미넌스가 바닥을 찍고 반등해서 다시 한번 더 대세장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트코인의 흐름들이 계속 간다라고 하는 낙관적인 전망보다는 신중하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사이를 갖다가 잘 조율하시면서 시장을 갖다가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알트코인 투자 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나요? 네, 지금 시점에서 알트코인 투자에서 가장 좋은 구간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다시 반등을 하면서 비트코인 대세장이 오게 됐을 때 그때는 알트코인에 더 유의미한 물량들을 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가격이 오른 코인에 계속해서 올라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게 이 알트코인 투자에서 사실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가장 위험한 투자입니다. 물론 지금은 아직까지 대세 상승장 극초입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 즉 완전히 실현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구간들이 내년에 중반 정도까지 가서 더 뜨거워진 구간에서도 그런 패턴을 반복하게 되면은 결국은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하락 구간에서 담는다라는 것을 거의 디폴트로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타면은 그 코인을 과감하게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오르지 않은 코인들을 물색해 보면은 굉장히 많은 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코인들 중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특정 메인넷에서 대장 코인들 혹은 생태계의 대장 코인들, 특정 섹터에서 대장 코인들,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놨다가 순환매가 돌아갈 때 봤을 때 아직까지 반등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다음으로 순서가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순서는 이미 올라간 코인이 아니라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은 이 코인을 갖다가 담아서 기다리다가 반등을 하면은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전략들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포머에 의해서 그런 어떤 돌발 움직임들을 하지 않는 것들,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시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요거는 이제 본인이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좀
보수적인 투자자이고 현금 흐름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비트코인의 비중을 절대적으로 많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적게 가져가도 비트코인을 60-70% 정도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보수적인 투자자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40%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우량한 알트코인들, 즉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라든지 혹은 이플이나 이런 프로젝트들 위주로 하셔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펀더멘털이 높은 프로젝트를 많이 담으시면은 대세 상승장을 헤쳐나가는데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펀더멘털이 좋은 프로젝트는 또 장점 중에 하나가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방어를 잘합니다. 근데 펀더멘털이 적은 프로젝트는 이미 애초부터 내러티브에 의해서 상승이 됐고 고래들에 의해서 많이 펌핑이 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물량을 던지고 떠날 수 있다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오른 만큼 빠르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들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되고,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과열 구간이 되다 보니까 어떤 리스크에 대한 시그널들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를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이런 구간들에서 계속해서 조심하셔야 되고, 그럼에도 12월 같은 경우는 강세장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더 높은데, 만약에 내년 1월이나 이후에 중순 정도까지 넘어갔을 때는 더 집중해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점을 가져가시고요. 만약에 내가 공격적인 투자자라고 해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합쳐가지고 그래도 60% 이상은 좀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70%는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알트코인이 가격이 많이 펌핑이 되면은 그런 인내심을 잘 발휘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오르는 것들이 보이는데 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안정적인 코인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오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렇게 했을 때 대세 상승장이 끝날 때 성적표를 보면은 오히려 이렇게 든든하게 쥐고 있었던 투자자들이 대부분은 승리를 했습니다. 물론 이 물량들을 최대한 빨리 좋은 구간에서 잘 엑시트할 수 있다면 당연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무턱대고 들어왔다가 이 물량들을 매도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냥 묵혀놓고 마이너스 70%, 80% 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들을 반드시 주의하시면서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작가님의 저서 슈퍼코인 투자지도에서 4차 반감기 후 찾아올 대세 상승장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그 상승장에 올라탔다고 보시나요? 네, 지금 상승장의 초입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시장의 어떤 상황들을 살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다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투자 시장에서는 이번만큼은 다르다 요 얘기가 좀 상당히 위험한 얘기라는 말들이 많이 있죠. 실제로 늘 다르다고 하는데도 같은 움직임들을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아마 이번 대세 상승장이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1월 달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고 나서 가격이 갑자기 급등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번은 확실히 다르구나라고 했습니다. 왜 어떤 것들이 다르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이 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3월 달에 일찌감치 전고점을 돌파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믿음들이 강화됐는데, 그러고 나서 귀신같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결국은 사이클에 맞게 시장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타이밍이 과거 대세 상승장 사이클과 완전히 맞출 정도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의 흐름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큰 흐름에서는 거의 비슷한 흐름을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이유로 볼 수 있는 것이, 이 사이클을 겨냥해서 너무나 많은 어떤 주체들이 이해관계들이 많이 얽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블랙락이 지금 아주 폭발적으로 비트코인을 사 모으면서 그 짧은 기간에 50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집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계속해서 B2까지 하면서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갖다 사 모으고 있는 이런 움직임들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기관들의 움직임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VC들은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스타트업들은 또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저마다의 주체들이 너무나 적극적이고 아주 활발하게 본인들의 영역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의 중심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내년에 대세 상승장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모두 다 겨냥하고 있는데, 특정 하나의 주체가 나는 대세 상승장 사이클이 싫어 이렇게 한다라고 그 흐름들이 꺾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흐름들 한번 살펴보시면은 완전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똑같이 가고 있고 향후에 더 크게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 기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더 뜨거운 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합리적인 전망들을 해봅니다. 최근 고조되는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비트코인의 중요성과 역할은 무엇인가요? 네,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는 자산이다라고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인플레이션 해지에 특화되어 있는
디지털 금, 즉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많이 증명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디지털 금으로서의 어떤 입지들이 많이 확보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즉 국가적으로도 전략적인 자산으로 비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금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증거를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상원과 하원을 모두 다 공화당이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상원 의원 중에서 신시아 루미스라고 하는 친암호화폐 성향의 의원이 있는데 비트코인을 갖다가 이 트럼프가 국가 전략적인 자산으로 비축하겠다라고 하니까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비트코인을 미국 정부가, 미국의 재무부가 100만 개를 보유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5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매집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런 관점들이 적용이 됐을 때는 비트코인의 어떤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관점은 엄청나게 더 가치가 커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거기다가 비트코인은 수익률도 가치 저장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산보다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만큼 기관들 중에서는 지금까지의 채권과 어떤 주식 위주의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을 조금만 포트폴리오에 할당하더라도 굉장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것들에 또 무게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여러 가지 이유로서 채택이 되고 있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지정학적인 자산으로서 어떤 지정학적인 위기 상황이 나왔을 때 이 내 자산을 갖다가 아주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우리도 계엄령이라고 하는 아주 좀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업비트에서 아주 짧은 기간이었지만 큰 변동성이 발생했습니다. 패닉 셀링이 일어났고, 그리고 로그인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지정학적인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중앙화된 서버에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내 비트코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비트코인이 지정학적인 자산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온전하게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not your key, not your bitcoin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 내가 개인 지갑에서 스스로 이것들을 갖다가 커터리 할 수 없으면은 내 것이 아니란 거죠. 그래서 이번 사태를 통해서 느낀 것들은, 우리가 일정 부분 업비트에서 거래할 때 활용을 하더라도 우리가 많은 물량들을 개인 지갑이라든지 아니면 혹은 해외 거래소 같은 곳에도 다양하게 분산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뭔가 지정학적인 자산으로서 더 잘 작동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성이 너무 극심한데요.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네, 비트코인은 장기 투자 자산으로서 월등한 자산이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0여 년 이상, 처음 만들어진 제네시스 블록이 만들어진 후로부터는 15년 동안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왔고, 한 번도 해킹된 적도 없고, 그리고 지금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채택이 될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인 자산으로 발돋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계엄령이 발발했을 때도 순식간에 하락한 가격들 다시 되돌리는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시각들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점부터는 과거보다도 더 안정적으로 비트코인을 꾸준히 모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계속해서 기관들과 국가, 그리고 여러 기업들에서 비트코인의 채택이 늘어나게 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비트코인의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고, 결국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직장인으로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은 좋은 선택인가요? 너무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직장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부의 사다리라는 얘기들이 있죠. 우리가 어떤 자산들이 굉장히 어떤 부의 사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뭔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자산 중에서는 주식도 물론 해당이 됩니다. 주식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뭐 부동산도 여전히 유효할 수 있지만, 사실 국내 부동산의 현재 상황들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보다 더 좋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마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마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요. 비트코인이 그럼 주식 대비로 했을 때는 어떤 가치들을 지닐 수 있는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회사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내러티브에 의해서, 혹은 여러 가지 돌발적인 상황에 의해서, 그리고 시장의 변화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이지만, 사실 비트코인과 같은, 금과 같은 이런 자산들은 훨씬 더 롱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기관들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꾸준한 채택을 통해서 물량을 모아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그 어떤 자산보다도 비축을 했을 때 가장 좋은 자산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직장인은 암호화폐 투자와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생업이 있으시다 보니까 일과 시간에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를 하시는 경우에는 뭐 일과 시간 이후에 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루 사이에 모든 거래들을 마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장기 투자에서도 가장 적합한 방법은 그냥 다른 데 신경을 쓰지 않고 저평가 구간으로 진입했을 때만 유의미하게 물량을 담아서 꾸준히 가지고 있는 전략만 가져가셔도 충분히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좋은 결과 가져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너무 많이 떨어졌을 때는 두렵다라고 하셨을 때는 그냥 꾸준히 모아나가는 DCA 전략을 가져가셔도 단기 투자를 한 것보다 개인 투자자들은 더 좋은 결과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로 은퇴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네, 비트코인 투자를 통해서 은퇴를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비트코인이 적정 가격까지 오르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럼에도 앞으로 한 5년 정도를 기점으로 했을 때는 비트코인이 지금 대비로 월등하게 더 높아져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퇴를 위해서 비트코인을 꾸준히 모아 나가셔야 됩니다. 작가님의 저서 슈퍼코인 투자지도에서 장기 보유자의 지표를 확인해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해당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어떻게 보면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암호화폐 투자를 계속 많은 분들이 좀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하거나 혹은 실패를 하는 이유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계속해서 오르는 것을 올라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격이 오르면 그 가격에 추종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사람의 어떤 본능과도 비슷한 거기 때문에 도지코인을 예로 들어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뭔가 이렇게 좋은 발언들을 해가지고 가격이 펌핑됐을 때 업비트 거래소에서 압도적으로 거래량 1위였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조금 지지부진해지면서 가격이 정체되니까 순식간에 거래량이 탑5 밖에서 탑10 밖으로도 벗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대부분은 이렇게 가격에 추종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투자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는 방법은 그 관점만 딱 바꾸면 됩니다. 그게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즉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보유한 장기 투자자들의 전략입니다. 이 투자자들은 어떻게 전략을 세워나가느냐 하면은 크립토 윈터 구간이 접어들면 그때 아주 유의미하게 물량을 모아 나갑니다. 즉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요지부동하고 있다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구간에 모아 나가고, 이후에 이걸 갖다가 3년에서 4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다음 대세 상승장이 올 때,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습니다. 2년이죠. 4년 주기로 돌아오기 때문에 2년 정도를 기다리고 나서 꾸준히 모아 나가다가 이것들을 상승장으로 진입하는 그 구간에서 약간씩 매도를 하는데, 그것도 계속해서 버티고 있다가 대세 상승장 정점이 오면은 그때 최대한 많이 매도를 하고 시장에서 빠져나갑니다. 그 전략이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모든 승부를 걸고 싶다, 그러면은 뭐 다른 전략들을 가져가실 수 있지만, 비트코인을 긴 호흡으로 가져가실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은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최대한 시드를 많이 불리시고 이것들을 잘 엑시트를 하신 이후에 이 엑시트된 자본을 갖다가 다시 크립토 윈터 구간에 비트코인에 매집을 하는 그 전략들을 가져가시면은 그 다음 대세 상승장에서 놀라운 결과들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 안목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전략들을 정확하게 어떤 책에 따라서 가져가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다음 대세 상승장까지도 계속해서 DCA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긴 호흡으로 투자한 사람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가지고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은 단기 투자를 하신 분들보다 비트코인을 DCA 하신 분들이 투자 수익률이 더 좋게 나옵니다. 그 얘기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미숙하게 단기 투자를 하는 것들은 DCA보다 궁극적으로 결과가 훨씬 더 좋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트레이딩에 자신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솔라나 혹은 그 외 우량한 자산들을 그냥 꾸준히 모아 나가다가 대세 상승장에서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잘 탈출하는 것들도 좋은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탈출 시점이나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때는 저희 채널도 찾아와 주시면은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박 작가님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양한 지표를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표를 보여주시나요? 네, 제가 매일 아침마다 10시 반에서 11시 정도 사이에
데일리 시황을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는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하루 동안 있었던 거의 모든 일들을 정리를 해드립니다.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헤드라인 뉴스부터 거시경제와 지정학적인 상황들, 그리고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시장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이슈들과 알트코인에 대해서도 별도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차트까지 소개를 해드립니다. 제가 얘기하고도 약간 굉장히 좀 알차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그런 어떤 지표들을 보면서 우리가 시장에 하루 동안에 일어난 변화들을 계속해서 감지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코인이 가격이 하루 사이에 너무 많이 급등을 했을 때 사람들은 이 코인이 이제는 과열 구간에 진입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여유가 남아있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그것들을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과열 구간인지 중장기적으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시면서 단기적으로는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또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뭐 적게는 3만 명에서 많게는 7만 명까지도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함께 해주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익숙하신 분들도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시는데요. 그럼에도 시장에 갓 진입하신 초보 투자자분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지표들이나 아니면 어떤 사실들을 아주 자세하게 전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특히 갓 시작하신 분들은 너무 이렇게 시장의 어떤 변화들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은 전략들을 세워나가시고 마인드를 잡으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시장은 암호화폐 불장, 그리고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 알트코인 불장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유의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장이 온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것 같지만 이 사이에 알트코인은 상상을 초월하는 등락을 거듭합니다. 이거는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고 40%, 50%그 이상도 순식간에 날려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에서 뭔가 너무 뜨겁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경계심을 가지고서 조심하셔야 되고, 시장에 너무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때가 더 좋은 투자 구간이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즘처럼 장이 좋을 때는 또 가장 중요한 것이 포모입니다. 많은 분들이 포모에 시달리면서 어떤 오르는 코인들을 내가 왜 미리 들어가지 못했지에 대한 후회들을 하시게 되는데 절대로 그런 후회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기회가 너무 많이 있고 이렇게 오르지 못한 코인들이 앞으로 밑에는 아직까지 수백 개가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른 코인들을 가지고서 후회를 하시지 말고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갖다가 더 면밀하게 찾으시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공부들 하시면서 이제 현명하게 투자 전략 세워나가시면은 이번 대세 상승장에 굉장히 많은 부의 확장을 이루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늘 신사임당 구독자님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